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는 일찍이 아빠와 사별하시고 슈퍼우먼처럼 사셨거든요. 저는 엄마가 편하게 푹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였는데 늘 바쁘게 무언가를 하시는 모습만 뇌리에 박혀 있어요. 덕분에 저랑 남동생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자랐는데 저도 엄마가 되고 이렇게 아픈 엄마를 보고 있자니 이게 다 저희 엄마의 젊음과 건강을 갈아만든 희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네요. 엄마 덕분에 저도 남동생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나오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게 잘 살았는데 엄마가 암에 걸리고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암에 걸리고 어찌 보면 그로 인해 저는 이혼 수순까지 밟게 되었는데 엄마 때문에 이혼했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 일이 스위치가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디까지 이기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17년의 결혼 생활을 과감하게 끝내버렸는데요. 말은 간단하지만 그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네요. 이혼하는 데만 1년이 걸렸거든요. 아니요, 1년이 넘죠. 지금 생각하면 참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고 그간 켜켜이 쌓여있던 답답함을 날려버리고 요즘처럼 평등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시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세상에 밝히고자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우선 저랑 전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 대표님의 소개로 만났어요. 제가 20대 후반까지는 좋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집안 형편에 보탬이 되고자 연애는커녕 일만 했거든요. 심지어 옷도 잘 사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수수하고 참하다며 저를 예쁘게 봐주시는 어른들이 덜어 있었는데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 사장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제가 장녀로서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높게 평가해 주셨고 딸 같다며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직접 맞선 자리를 주선하셨어요. 내가 미영씨 생각해서 특별히 마련한 자리야. 나랑 호영호재하는 집 아들인데 사람이 참 긍정적이고 유쾌하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가 많은 집이니 돈 때문에 힘든 일도 없을 거고 그 집은 마나님도 없고 딸도 없어서 며느리 보면 아주 뿌다와들고 잘 거라고 그 동생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었어. 그러니 나 믿고 그 집 아들 한번 만나봐. 네? 아니 그래도 저는 아직까진 누굴 만날 생각이 없는데. 에이, 미영씨는 뭐 평생 20대야. 젊은 것도 다 한때야. 그만하면 집에도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미영씨가 대접받고 잘 살아야지.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주선을 다 나서겠어. 나도 미영씨가 꼭 내 딸 같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지랖을 부리는 거야. 부담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만나만 봐. 사람도 계속 만나봐야 사람 보는 눈도 생겨. 사장님은 당신이 보증하는 사람의 자녀라며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저에게 월급 주는 사람의 호의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이름도 낯선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정말로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여서 그런지 남편을 만나도 별다른 호감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제가 뭐 사람을 많이 못 만나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사치스러운 사람 같아서 별로였어요. 하지만 면전에 대고 별로라고 할 수 없으니 최대한 예의를 지켜 그 자리를 마무리했는데 문제는 이 남자는 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였죠. 그 후 적극적인 구애가 시작되었고 저의 태도가 내숭이라고 생각한 건지 저의 소극적인 거절은 먹히지 않았는데 그러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 마음이 180도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리니 남편이 제 간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호텔 같은 1인실에서 처음 받아보는 호사를 누렸는데 놀란 저희 엄마도 진정시켜드리고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극진하게 저를 보살펴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호의를 받았다고 마음을 바꾼 건 아니었는데 저는 부담스럽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자기를 거절해도 괜찮다며 지금은 빨리 낫는 것만 신경 쓰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어요. 그저 가볍고 고생이라는 걸 몰라 철없는 도련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꼬인 게 없고 순수하며 사장님 말처럼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병원에 있는 건데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 처음 받아보는 공주 대접이 어쩐지 어색하긴 했지만 싫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결정적으로 남편이 저희 가족에게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입원하고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을 저희 엄마에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저희 엄마가 병원에 오실 때마다 직접 나가 맛있는 음식도 사오고 또 돌아가실 때는 직접 차로 모셔다 드리는 정성을 보였는데 내 가족에게도 저리 잘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원래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나약할 때 옆에 있어 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퇴원을 앞두고 이젠 저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이 못 있는다는 사실이 어쩐지 서운해졌는데 저희의 만남의 시작은 그 마음부터가 시작이었죠. 마음이 바뀌니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달리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늘 돈이 무섭고 공기나 물처럼 살기 위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돈이 즐거운 시간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이 없으니 사람이 주눅이 들고 또 돈에 집착하니 여유도 없었는데 남편을 보니 저희 그런 점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 친한 친구들은 그런 남자를 무조건 잡아야지 왜 튕기냐며 이참에 시집 잘 가서 팔자 좀 고쳐보라는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욕심이 났어요. 하지만 맹세코 돈만 보고 욕심이 난 건 아니었는데 사람이 이렇게나 좋은데 돈까지 많으니 다른 여자들이 가로채 갈까 그제서야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서툴지만 저도 제 마음을 남편에게 표현하려 노력했고 저희는 1년 반 연애를 하면서 결혼까지 쭉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말처럼 혼자 오래 계셨던 시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요. 저를 처음 소개해준 사장님이 그렇게 제 칭찬을 했다며 당신은 저를 만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저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하고 계셨답니다. 저 늙은 사람이 무슨 오바인가 싶겠지만 우리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보고 또 형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니 내가 미영 씨를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나. 물론 남자 둘이 사는 집이라 미영 씨가 싫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할게. 들었지? 내가 아주 며느리만 보면 떠받들고 살 거라는 말. 아, 네. 그런데 말 편하게 하세요. 미영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정말? 이렇게 바로 허락해 주는 건가? 나는 딸이 없어서 며느리 보면 꼭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거든. 우리 미영이는 뭘 좋아해? 내가 음식 장사를 오래 해서 음식이라면 못하는 게 없는데 이놈이 무조건 나가서 먹자고 해서 오늘은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 대신 좋아하는 거 알려주면 다음엔 내가 손수 만들어 대접할 테니 말만 하라고. 아휴, 드디어 최복남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네. 부족한 거 투성이겠지만 우리 부자지간 잘 부탁해. 이렇게 저를 환대해 주시니 제가 뒤늦게 복을 받나 싶을 정도로 감사했는데 무엇보다 저희 엄마도 제가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가는 것 같다며 좋아하셨어요. 그 무렵 동생이 군 제대 후 복학해 대학 공부를 마쳤는데 저희 엄마의 큰 숙제가 끝난 기분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생도 자기 앞가림하고 저는 또 시집가서 잘 살면 남은 우리 엄마 인생은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는데 저는 달리 준비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신혼집부터 시작해 혼수며 예물이며 혼자 들뜨고 신난 시아버지가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며느님은 귀한 몸만 시집 오면 됩니다. 이런 건 시아버지가 다 준비하는 거야. 원래 며느리 자랑은 시아버지인 거 알지? 라며 마치 딸 시집 보내는 아비처럼 시아버님이 나서서 준비를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부터 열까지 저에게 일일이 물어보시고 제 취향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 요란함 속에 제가 시집가기 전부터 사랑받는 며느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죠. 참고로 시아버님은 서울 본점과 수도권에 분점 2곳을 둔 큰 고깃집 사장님이셨는데요. 월 매출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아버님을 도와 가게 일을 했는데 시아버님은 장사 수완도 좋고 머리가 비상해 식당 운영을 잘하시는 반면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 아버지처럼 살면 평생 먹고 사는 일은 문제 없다는 태도였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파파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심지어 한도가 얼마인지도 모를 카드도 줬는데 카드 대금은 아버님 통장에서 나갔죠. 그러니 평생을 아쉬울 것 하나 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시아버님 말이 곧 법이었죠. 다행히 시아버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할 즈음 그때부터 제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결혼하고 2달까지는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는데 시아버님이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기 시작하셨어요. 명색이 내 며느리인데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건 아니지. 일이 하고 싶은 거라면 우리 가게에도 할 일 많으니 회사는 그만 가는 게 좋겠다. 네? 회사를 그만두라고요? 아버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이미 성준 씨랑도 얘기가 다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게 일 경험도 없어서 가게 일은 자신도 없고요. 너 지금 네 시아비가 잘해준다고 내 말에 토를 다는 거냐? 나는 너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회사를 그만 가라고 했지. 잔말 말고 회사 그만두고 틈틈이 가게 일 배우면서 애 만들 생각이나 해라. 손이 귀한 집이야. 너도 시집 왔으면 네 본분을 해야지. 아버님은 미소 띤 얼굴로 저런 무서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그 어떤 말도 드릴 생각이 없으셨는데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남편한테 말을 하니 남편이 진짜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우리 아빠가 평상시에는 다 해주고 아무 말 안 하지만 일단 무슨 얘기를 했다 치면 그건 곧 법이야. 물론 자기가 일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와서 어떡하겠어. 우리 아빠 뜻 거역했다가 우리 집이랑 차도 뺏기고 카드도 뺏기면 뭐? 그럼 그런 게 무서워서 아버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소리야? 당연하지. 돈줄을 우리 아빠가 쥐고 있는데 우리 아빠한테 밉보여서 좋을 게 없다고. 나나 자기나 결국엔 우리 아빠 가게 물려받고 그렇게 살 텐데 우리 좋게 생각하자. 막말로 우리 아빠가 해준 거 다 뺏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내가 바래서 얻은 건 하나도 없었지만 남편 말을 들으니 결혼하면서 받은 모든 것이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휘두르려고 이 많은 걸 해주셨을까. 시아버님이 무섭게 느껴졌는데요.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연애할 때는 자기 아버지를 도와 가게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남편을 보니 남편은 그냥 조금 일하고 편히 살고 싶은 사람이더라고요. 사실 그것만큼 이치에 안 맞는 것도 없었는데 남편은 금수저로 태어났으니 그 정도 호사는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랑 결혼한 저 역시 자기 덕으로 편하게 살게 되었으니 좋지 않냐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아니었죠. 일단 회사를 그만두는 것부터 따를 수 없었거든요. 그리하여 시아버님과 신경전을 비롯한 본격적인 마찰이 생겨났고 가게가 바쁜 날은 무조건 회사에 월차 내고 가게 일을 하라고 강요하셨는데 남편 말처럼 자기 가게가 계속 잘 되어야 지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며 치사한 말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즈음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유산기에 입덧까지 심했는데
시아버님이 저희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는지 사장님이 먼저 퇴사를 권하시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아이 낳고 출산 휴가 쓰면 그 후에는 복직해서 일하고 싶다고 제 뜻을 전했는데 사장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참, 사람이 왜 누리질 못해? 이제는 악착같이 일 안 해도 되잖아. 이제는 사모님 됐으니까 사모님답게 돈도 쓰고 여유도 갚고 그러고 살아. 이제 내까지 가져서 힘든데 뭐하러? 지금은 뱃속에 아기가 가장 중요하지. 시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아주 죽으려고 하더만. 우리 회사에서 지금까지 잘해준 것도 너무 고마워. 잘 살고 순산해. 이건 퇴직금 전에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보너스. 저 말을 듣는데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제 뜻이어야 했는데 그건 제 뜻이 아닌 시아버님 뜻이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죠. 그러니 가게 나가서 일을 하는 건 더더욱 하기 싫었는데 일단 그때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자주 친정엄마 집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결혼 전에는 같이 살아도 서로 바쁘다 보니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으니 그때라도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저보다도 사위는 언제 오는지 많이 기다리셨는데 결혼 전부터 인상이 너무 좋고 저를 많이 위해줬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사위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갑고 다정했던 사이였던 남편은 결혼 후 그 빈도가 적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처가댁엔 얼굴 한 번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임신한 몸으로 제가 친정에 자주 가니 왜 그렇게 친정을 가냐며 타박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남편은 제가 돈줄을 쥐고 있는 자기 아빠에게 불만을 가졌다고 삐쳐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치사하게 제가 시아버님에게 잘하지 않은 이상 생활비며 제가 쓰는 카드까지 통제하려 했는데 보고 자란 게 그런 거라고. 남편 역시 돈이라는 미끼를 흔들며 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시아버님도 알고 계셨는데 두 부자가 이러려고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고 그제야 제가 시아버님께 받은 것들이 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무언가를 하기엔 늦어버렸죠. 결국 저는 현실에 타협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도 한몫하셨는데 제가 시집을 간 이후 친정엄마가 주변의 사돈과 사이자랑을 하신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저를 볼 때면 좋아하는 엄마의 얼굴과 남편 돈이긴 하지만 엄마에게 용돈도 걱정 없이 쥐어줄 수 있어서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시아버님과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들은 이렇게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어요. 제가 출산하고 아이가 돌이 지나니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한다던 시아버님은 저를 마치 5분 대기조처럼 가게에 불러 일을 시키셨고 원래도 직원들을 잘 믿지 못하는데 저는 가족이라 마음이 놓인다며 저에게 온갖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대신 저에게도 남편과 같은 카드를 하나 만들어주시면서 우리 며느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건 시아비가 주는 사랑. 나는 물질이 곧 사랑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받고 싶으면 더 잘해. 알겠냐? 라고 하셨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은 있지만 돈 쓸 시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남들 눈에는 제가 시집 잘가 팔자를 바꾼 신데렐라였는데 현실은 시아버님의 하수인이었죠. 하지만 돈 걱정하고 살던 옛날에 비하면 천국이라는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제 가족의 행복만을 바라며 현실에 점점 수긍하고 적응하며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은 남편이 아닌 저에게만 몰렸어요. 남편이 좋은 성격과는 반대로 일머리도 없고 일을 잘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에 반해 저는 일을 곧잘 하니 시아버님은 점점 아들이 아닌 저에게 일을 많이 시키시려고 했고 심지어 아들도 못 믿겠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손으로 직접 하던 돈에 관련한 업무도 저에게 맡기셨는데 그때 남편과도 이상한 신경전을 했어요. 우리 아빠가 진짜 매출 관련 서류랑 은행 업무를 같이 하자고 했다고? 거짓말. 그건 나한테도 오픈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지금 친자식인 내가 아닌 며느리한테 오픈한다고? 왜 열을 내?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난 그냥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야. 언제는 그렇게 하라며? 돈줄 쥐고 있는 사람이니 잘 보여야 한다고. 그야 그렇지만 이건 좀 이상하잖아. 어떻게 나를 제치고 자기를... 몰라. 그렇게 불만이면 자기가 자기 아버지한테 따져. 나는 욕심 없으니까. 오히려 일이 더 늘어서 짜증나거든. 사람들이 나를 작은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일은 내가 제일 많이 해. 저는 옆에서 계속 궁시렁거리는 남편한테 진심으로 짜증을 냈어요. 점점 가게 일이며 집안일이며 시아버님의 주도하에 제가 도맡아 일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남편은 돈만 펑펑 쓰고 돌아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자기 역할까지 뺏어가면서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고 원래도 밖으로 돌았는데 그 정도가 더 심해졌어요. 나중엔 외박도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사춘기가 살짝 왔는지 말을 너무 안 들어 힘들었을 때였어요. 아들이라 아빠 역할이 중요한데 남편은 아이한테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아들에도 아빠에 대한 애정 같은 건 없었고 그저 갖고 싶은 거 사달라고 조르고 용돈 달라고 조르며 저를 힘들게 했는데 시아버님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냐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까짓 게 뭐 얼마나 한다고? 그냥 사줘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제일 쉬운 거야. 그러려고 이렇게 기를 쓰고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참에 우리 손주한테 아예 신용카드를 하나 해줘라. 저런 말까지 하시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남편을 키웠으니 나이 30이 넘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돈 쓰고 노는 일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닮을까봐 저는 더욱 아들한테 돈에 대한 건 개념을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후 용돈을 주면서 용돈 기입장부터 시작해 집안일을 하면 용돈을 추가로 주는 등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가르치려 했어요. 그러자 자기 친구들은 편하게 받는 용돈을 왜 자기는 그렇게 받아야 하냐며 반항을 하던 아들이었는데 저는 끝까지 버텼죠. 돈 필요한 사람은 제가 아니니까요. 그러자 돈이 아쉬운 아들은 용돈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저보다도 집안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일단 그게 너무 보람있고 뿌듯했어요. 적어도 남편처럼은 안 키우겠다던 제 바람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남편만 혼자 따로 노는 가운데 저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40에 훌쩍 다가섰는데 이젠 시아버님의 사업이 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그 집안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죠. 시아버님은 그런 저를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시며 차도 외제차로 뽑아주시고 밖에서도 며느리 자랑을 엄청 하고 다니셨어요. 뭐 표면적으로는 시아버님의 사랑과 신임을 얻고 있는 복에 겨운 며느리였는데 속은 골마 터지고 있었죠. 시아버님은 저를 완전하게 통제하시며 숨 쉴 시간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다 날벼락 같은 소식을 동생으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글쎄 저희 친정엄마가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그 말에 정말 한달음에 친정엄마에게로 갔는데 저희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태연하게 저를 맞이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 하러 왔냐고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빠 역시 암으로 잃었던 저는 엄마마저도 암으로 잃을까 겁이 났어요. 별 걱정을 다 해. 엄마 그렇게 쉽게 안 죽어. 네 아빠 때랑은 다르잖아. 기술도 좋아졌고 그땐 돈도 없어서 제때 치료도 못 받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엄마, 그 정도 돈은 있다. 왜 여기서 돈 얘기를 해? 돈은 나도 많아.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수술 받고 나을 생각만 해. 내가 종혁이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그놈의 새끼, 지 누나한테 말하지 말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너는 신경 쓸 거 없어. 보호자 사인도 종혁이 시키면 되고 간병인도 필요 없어. 왜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결정해. 그건 나랑 종혁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리고 엄마 간병은 내가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가 간병인도 없이 그러고 있으면 올케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너 바쁘잖아. 가게 일은 어쩌고. 그 가게가 내 거야? 아버님 거지. 아무튼 입원할 때도 내가 모시고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괜히 택시 타고 가게 하기만 해. 나 돈 많은 집에 시집 간 거 알지? 돈 걱정 하지도 마. 저는 그때만큼은 제가 그 집구석에 시집을 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시아버님에게 얘기하면 안 싸더니 암이라고? 네가 가서 간호하고 최고 좋은 의사에 좋은 걸로만 해드려. 그런데 돈 아끼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 친정어머니가 암이라고? 어쩌다가? 그래도 그렇지. 일하다 말고 그렇게 가면 어쩌냐? 나도 골프 약속으로 가게에 없었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 알겠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라. 네, 그리고요. 제가 저희 엄마 간병을 하고 싶은데요. 뭐? 간병이는 어쩌고 네가 간병을 해?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요. 엄마도 남의 손은 싫어하실 것 같고 그러면 혼자 계신다고 하실 텐데 그건 또 제가 싫고 해서. 그러니 저희 엄마 수술 끝나고 나서부터는 가게 일은 못할 것 같아요. 뭐야? 네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어디 출가 외인이 친정일 때문에 시댁일을 못한다고 해? 그러는 법은 없다. 간병이 쓸 돈 없으면 그 돈만 해주면 되지. 그리고 너 동생 있잖아. 며느리도 있는데 네가 무슨 걱정이야? 며느리라고 해도 남인데요. 됐다. 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마. 어디서? 사람이 원래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고장나고 그러는 거다. 유난 떨 거 없다.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엄마가 가벼운 질병에 걸린 게 아니라고요. 암 3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뭘? 이제 그만 가실 운명이면 그런 거고 아니면 사시겠지. 다 하늘의 이치야. 저는 시아버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런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시아버님이 부르시던 말던 가게는 나가지 않고 친정집과 병원을 오가며 친정엄마만 생각했는데 그때 옆에서 다 듣고 다 본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오늘도 우리 아빠 연락 안 받았다며? 지금 우리 아빠 엄청 화났어. 그러다 해준 거 다시 다 내놓으라고 하면 그때 어쩌려고 그래? 또 그 얘기야? 그래서 뭐? 그거 무서우니까 아픈 엄마도 나 몰라라 하라고? 누가 나 몰라라 하래. 간병인 쓰라고. 그냥 우리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편해지는데 왜 괜히 방귀를 들어서 우리 아빠 심기 건드리고 나 불안하게 해? 자기 시집 왔으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더 이상 말하기 싫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전에야 자기 말대로 내가 가게 일 돕고 아버님 도우면 우리 식구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건 다른 문제라고. 자기는 아버님이 암에 걸리면 신경 안 쓸 수 있어? 아, 자기는 그럴 수도 있겠지. 자기는 아버님 아들이니까. 근데 나는 아니야. 저는 가뜩이나 예민한 가운데 남편이 저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저런 남자와 가족이라는 게 참을 수 없이 싫었는데 그렇게 저는 시아버님과 남편에게 공공의 적이 되었죠. 시아버님도 자기 말을 무시했다며 저한테 차키를 뺏어가셨고 남편은 놀기도 바쁜데 시아버님에게 불려다니느라 불만이 많았는데 이윽고 남편이 생활비가 들어있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까지 뺏어가더라고요.
진짜 뭐 이런 치사한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충분히 이런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조금씩 비상금을 만들어 제 계좌로 갖고 있었는데 그 돈을 쓸 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 부자지간의 치사한 행태에도 굴하지 않고 아이의 짐을 챙겨서 친정엄마가 입원한 병원에 머물렀는데 아들아이한테도 사정을 얘기해뒀어요. 다행히 아들애는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나이고 또 엄마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어서 저는 마음 편히 친정엄마를 돌봐드렸는데 시아버님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 안사돈은 좀 어떠시냐? 그렇게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친정엄마한테 매달려 있으니 좋으냐?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 없는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나를 배신해? 아버님, 배신이라뇨. 그리고 자식이 부모가 아프면 돌봐드리는 게 당연하죠. 애당초 아버님이랑 그 애가 저희 엄마가 아프신데 저한테 그러실 줄 몰랐어요. 저는 자식된 도리를 할 뿐입니다. 그래, 너는 자식된 도리라고 하면서 며느리 도리는 하지 않는 이기적인 아이구나. 그래도 내가 사람이 모질지 못해서 기회를 줄 테니 다시 가게 나와서 일도 하라. 지금 내 가게가 엉망진창이야. 내가 다시 차랑 카드 주마. 아버님, 진짜 계속 이러실 거예요? 제가 그깟 차랑 카드에 마음 바꿀 것 같아요? 이제 수술도 끝났고 네가 그만큼 했으면 나머지는 동생네가 해도 되잖아. 너 내 가게 망하면 너도 가진 거 다 내놔야 해. 저 말까지 듣는데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만 놀아나고 싶더라고요. 아들아이도 이젠 제법 컸고 돈이야 당연히 아쉽지만 이런 대우를 받으며 받고 싶은 돈은 아니었기에 이혼할 결심을 했는데 그 후로 보름 정도가 지났을까? 남편이 울면서 연락을 했어요. 우리 아빠 간암이래. 얼굴이 자꾸 노래지는 게 이상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게 황달 증상이었고 벌써 암이 많이 진행돼서 이식자를 찾아야 할 판이야. 자기야, 지금 장모님이 급한 게 아니야. 급한 사람은 우리 아빠라고.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한테 돌아와. 남편은 거의 오열하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혼 생각은 있어도 시아버님이 아프다고 하니 더는 외면할 순 없어서 일단 집에 가봤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저희 집에 계셨고 얼굴을 보니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시더라고요. 왔니? 너는 내가 죽는다는 소리가 들려야 움직이는구나. 나 내일 입원이다. 그러니 너도 준비해. 네? 제가 뭘 준비해요? 당연히 너도 나랑 같이 병원에 들어가야지. 친정엄마한테는 그렇게 하더니 왜? 시아버지한테는 못하겠냐? 아니, 이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아버님을 간병해야 하나요? 여러모로 불편하시죠? 아니, 나는 쟤보다 네가 편하다. 네가 편하니까 가게 일도 너한테 맡기고 그런 거지. 내가 가게를 오래 비울 수 없어서 빨리 준비하느라 돈을 많이 썼어. 시아버님은 친척들을 수소문해서 간이식을 받기 위해 꽤 큰 돈을 썼다고 하셨어요. 타인에게 이식을 받는 건 불법이라 가족 중에 찾고 또 적합검사하고 애가 많이 타신 듯 했는데 당신보다 5살 많은 친척 형님이 수술을 해주신다고 해서 아는 의사에게 부탁해 급히 수술을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며느리 수발을 받을 거라며 저더러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싫었어요. 이미 이혼할 생각도 했고 아들이 버젓이 있는데 왜 내가 시어머니도 아닌 시아버님 병수발을 드나. 생각만 해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아버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일단 어머님도 아닌 아버님 수발을 들 자신이 없고요. 아들은 이 사람도 안 하는 걸 왜 제가 해야 하죠? 차라리 아버님 병원에 계시는 동안 가게 일을 할게요. 뭐야? 너는 지금 시아비가 큰 수술을 앞두고 아프다고 하는데 그걸 핑계라고 하는 거야? 내가 사준 집에서 편하게 살고 내가 준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못하겠다? 저런 양심도 없는 것을 봤나? 그래 자기야. 자기 진짜 염치 없다. 우리 아빠 덕에 편하게 살았으면서 어떻게 그래?
장모님한테는 그렇게 극진하더니 시아버님이라서 싫다고? 자기 그런 여자였어? 잔말 말고 짐 싸. 남편은 뭘 잘했다고 저한테 대려 큰 소리를 쳤어요. 자기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 아주 기세등등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자기 방에 있던 아들이 나와 제 앞을 막아섰는데요. 왜 다들 엄마한테만 그래?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외할머니 아프셔서 병간호 한 게 그게 잘못이야? 그러는 아빠는 왜 할아버지 병간호 안 하는데? 아빠가 친아들이면 아빠가 해. 뭐야? 이놈아, 너 어른들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어? 엄마가 그러라고 시키든? 아빠는 엄마랑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엄마를 몰라? 엄마가 나한테 그딴 거나 시킬 사람이야? 아빠나 잘해. 나 엄마 없을 때 아빠 통화하는 소리 다 들었어. 아빠, 엄마 몰래 바람 피우고 있는 중이잖아? 야, 무슨 소리야? 아빠가 언제? 왜? 어제 저녁에도 엄마한테 막 우는 척하고 전화하더니 바로 유나라는 여자한테 전화해서 노가리 깠잖아. 내가 다 들었어. 이놈 새끼야. 야, 증거 있어? 시끄러워. 어디서 어른 앞에서 소란을 떨어? 동욱이 너도 아무리 네 엄마 편이라고 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할아버지가 아프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지만 또 한 번만 이런 상황 만들면 그때는 홍구멍을 내줄 줄 알아? 할애비 말 알아들었어? 아니요. 저는 할아버지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직 어린 건 맞지만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안다고요.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야말로 돈 많으니까 간병인 쓰면 되잖아요. 뭐? 저런? 아버님, 동욱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당신, 내가 밖으로 나돌아다닐 때 의심은 했다. 근데 결국엔 당신도 그런 종자였구나. 됐네. 나는 돈 가지고 사람 무섭게 하는 1인 집구석이랑은 이만 영 끊고 살고 싶어. 이혼해. 뭐?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내가 뭐 바람 피웠다고 위자료 줄 줄 알아? 자기 입으로 잘도 말하네. 그럼 바람 펴놓고 위자료도 안 주려고? 합의 이혼할 거 아니면 소송할 테니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아버님도 간 이식자 찾으셨으니 수술 잘 받으시고 쾌차하세요. 저는 이제 그만 꼭두가식 노릇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뭐 아버님 돈 때문에 여태 참고 산 줄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 이딴 집인 거 알았으면 아무리 돈 때문에 힘들게 살았어도 시집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제 속에 있는 말을 모두 꺼내놓고 남은 짐마저 쌌어요. 남편이 짐 싸라고 손수 큰 캐리어까지 내던졌는데 그 캐리어 짐을 싸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들 아이 역시 이런 집에 엄마도 없이 살고 싶지 않다며 짐을 쌌는데 이런 말 유치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아들아이가 든든했어요. 적어도 제가 아들은 남편처럼 키우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곧장 친정에 가서 짐을 풀었고 그때는 한창 항암 중이던 친정엄마는 잠시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있어서 그랬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집에서 허락해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었어? 그게 나 사실 엄마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 밖으로 나돌기만 하는 남편에 나를 끝도 없이 통제하는 시아버지까지 나 정말 힘들었거든. 그리고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키 뺏고 카드 뺏고 그런 걸로 사람 조종하려고 하는데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혼해. 그딴 집 뭐가 좋다고 지금까지 네 속을 끓이면서 살았니? 그게 동욱이도 있고 엄마도 나 결혼하고 좋아했잖아. 나만 참으면 으이흐 누가 너더러 참고 살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사위 같은 사람 없고 우리 사돈 같은 사람도 없다고 감사했는데 감사는 개뿔. 진짜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어딨니? 당장 갈라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항암 치료에만 전념해. 나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이제 안 참고 내 권리 찾으면서 그렇게 살 거야.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진심으로 활짝 웃으며 친정엄마한테 말했어요.
그러자 아들애가 제 손을 꼭 잡아줬고 저는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더 용기를 얻었는데 친정엄마는 속상하셨는지 방에 가서 눕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놈이 술에 잔뜩 취해서 친정까지 찾아왔는데 자기는 잘못 없다며 이혼 못 해준다. 이혼해도 위자료는 한 푼도 없다. 고래고래 고성방가를 했어요. 아무래도 저를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망신을 주려 했던 모양이었는데 저는 경찰에 경범죄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자 경찰차가 곧 도착해 남편을 끌고 갔는데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라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혼 증거로 갖고 있었고 저는 곧장 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그러니 저에게 시아버지의 암 수술 따윈 안중에 없었는데 그 점이 시아버님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었나 봅니다. 일식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시아버님은 어떻게 내가 아픈데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냐며 난리가 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혼하면 남인 것을, 시아버님의 불효령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고 따라서 전화도 받을 필요도 없어 시아버님 번호를 차단했는데 남편은 상황이 달랐죠. 아주 죽을 것 같은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멀쩡하게 저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나 그 여자랑 정리했어.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게. 그러니 이혼 소송은 그만하고 우리 예전처럼 셋이 잘 살자. 근데 지금 우리 아빠 병간해줄 사람이 없어.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해줘. 일단은 아픈 사람부터 구해야 하잖아. 라고 정신나간 소리를 했는데 어이가 없으니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셋이 잘 살자고? 우리가 잘 살았던 적이 언제였는데? 나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당신은 아닌가 봐? 아니다. 다른 여자랑 착각한 건 아니야? 자기야, 동욱이 엄마. 우리 아들 이름 입에 올리지 마.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의 아빠야? 자기가 그랬지. 아버님이 돈줄을 쥐고 있으니 잘해야 한다고. 근데 그게 내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 줄 알아? 부자지간이 아니라 꼭 주인이랑 주인 똥개 같더라. 야, 사람을 뭘로 보고. 뭐? 똥개? 너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아? 안 심해. 똥개한테 똥개라고 하는데 뭐가 심해? 그리고 용서를 빌려오면서 나더러 자기 아빠 병간호를 하고? 머리에 내가 있긴 하니? 내가 그 짓을 할 것 같아? 나는 싫다고. 아픈 사람부터 구하자고? 근데 너는 왜 우리 엄마 아플 때 외면했어? 아니지, 이건 외면이 아니라 나더러 가지 말라고 했으니 더한 짓이지. 그거야, 나도 우리 아빠가 암에 걸릴 줄 몰랐지. 그래, 그랬겠지. 사람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데 나는 아쉬운 소리 안 할 줄 알고 그랬겠지. 그래서 더 싫은 거야.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 인성 밑바닥을 다 봐서. 그동안 참고 산 것도 열심히 후회하고 있으니까 사람 그만 긁어. 나 참. 그래, 이혼해. 내가 뭐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알아?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불쌍한 거 착한 거 하나만 먹고 결혼해줬더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지? 너 나랑 이혼하는 순간부터 다시 거지 되는 거야. 결혼 전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까먹었냐? 까먹었어.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살려고. 내가 그땐 돈만 없을 뿐이지 참 사는 게 보람 있고 즐거웠거든. 내가 돈 때문에 너랑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 그랬다고 쳐. 그럼 지금은 왜 여전히 돈 많은 너랑 헤어지려고 하는 걸까? 우리 이제 같은 마음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자. 그렇게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같은 마음이니 합의 이혼했으면 좋았겠지만 병든 시아버지 간병하기 싫어 이혼하는 여자한테 위자료는 한 푼도 못 준다고 남편도 소송으로 대응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제가 시댁 가게에 가서 남편 대신 일하고 또 받았다가 뺏겼다고를 반복하며 지낸 모든 것이 문자와 통화로 증거로 남아 있었는데 저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참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온 시간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고 싶었거든요.
거기에 장모가 암에 걸렸음에도 친정을 가지 말라고 하던 남편과 시아버님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저는 결혼을 지속할 마음이 없다는 걸 피력했는데 모든 것이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렀어요. 게다가 남편 입으로 자백한 외도는 제가 친정엄마를 보살펴드리는 동안 일어난 일로 그걸 아들애가 알고 있었다는 점 또한 저에게 유리했는데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니 병석에 있던 시아버님이 다른 번호로 저에게 연락을 하시더군요. 제가 당신 번호를 차단했다는 걸 알고 계셨나 봐요. 나다. 우리 못난 아들한테 얘기 들었다. 그래, 네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화날만 했지. 알겠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네가 우릴 좀 용서해 주렴. 이제 너 없이 우리는 예전처럼 살 수가 없다. 가게 일도 그렇고 저 철없는 아들놈도 그렇고 네가 있어야지. 네가 우리 집 기둥인데. 내가 내 가게도 너한테 넘겨주려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일 시킨 거야. 널 후계자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니 모진 마음 풀어내고 우리 다시 화목한 가족으로 돌아가자. 저런 말을 하는데 그냥 대꾸하고 싶지도 않아서 무시했어요. 포장 좋게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다시 예전처럼 저더러 찍소리하지 말고 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화목했던 적 없고 더는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며 문자로 제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렇게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두 사람이 아주 안달복달이 났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저도 똑같이 나쁜 사람 같은데 시아버님이 병원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아버님이 퇴원하기 전에 모든 소송을 끝내고 싶었는데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상대는 돈도 많으니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진실은 하나잖아요. 쌍방으로 우길 거라고는 제가 친정엄마 병간호하겠다고 집 나간 것밖에 없었는데 제 입장에서 그건 유책사유가 아니었죠. 그래서 싸움에 싸움을 거듭해 결국엔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비 120만 원, 거기에 제가 시아버님 가게에서 일한 것들을 시급으로 계산해 1억 8,300만 원이란 돈을 받게 되었는데 꿈 같았어요. 사실 이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돈 생각은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정말로 받게 되다니 꿈만 같았는데 그래서 그 돈이랑 친정엄마 사시는 빌라를 팔아 병원 근처의 큰 집으로 이사를 갈 계획을 세웠어요. 아무래도 친정엄마는 계속 항암을 하시는 중이고 통원할 일이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어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하자 오만 정이 떨어졌다며 시아버님이 자기 아들 앞길 망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모든 돈을 일시납해 주셨는데 저는 땡큐 했어요. 굳이 전 남편 앞길을 막고 싶은 마음 따윈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1년 정도는 친정엄마를 케어해드렸어요. 그리고 틈틈이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취업 준비를 했는데 친정엄마를 돌봐드리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서 그쪽으로 취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아들아이가 저를 참 많이 도와줬는데 제가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하는데도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반장이며 회장이며 잘 커졌어요. 저는 그 점이 지금까지도 고맙고 미안하기만 한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했고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건 엄마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알게 됐으니 내가 엄마한테 감사해야 할 일이지. 엄마, 나는 정말 아빠 같은 어른은 되지 않을 거야. 저 말을 듣는데 언제 우리 아들이 이만큼 컸을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현재 아들은 고등학교에 가서도 스스로 공부도 하고 그 밖에 좋아하는 취미와 교우관계를 유지하며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고 친정엄마는 더 이상 하음이 필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리하여 저는 아직 초짜긴 하지만 본격적인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 힘들지만
적성에 맞는지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랑 이혼한 후 그 문제의 부자지간은 제대로 망해버렸는데요. 일단 일시급으로 저에게 큰돈을 준 시아버님은 가게가 잘 되어 그 돈을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어요. 당신 병원비도 만만찮았는데 아픈 시아버님 대신 경영을 맡은 남편이 제대로 가게 3개를 말아먹으면서 몇십억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였죠. 개털이 된 남편이 저에게 자기를 도와달라며 저를 수소문해서 찾아왔는데 솔직히 그 말을 듣고 통쾌했네요. 제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돈이면 뭐든 되는 줄 알고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들에겐 딱 알맞은 벌이었어요. 그렇게 쫄딱 망한 전 남편과 전 시아버님은 가진 걸 모두 날리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고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며 사는 것 같은데 양육비도 벌써 반년 넘게 밀렸고 이걸로 이번 기회에 남편과는 아예 연을 끊을 생각이에요. 나중에 아들아이가 생각이 있으면 그건 아들의 판단에 맡기려고요. 이렇게 저는 이혼하고 다시 제 인생을 찾아 친정엄마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역시나 친정엄마가 완쾌 판정을 받는 거고요. 벌이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하고 싶었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살다 보면 권선징악은커녕 나쁜 사람은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이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저도 저희 아들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더 열심히 또 굳건히 살아야겠어요. 그럼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내며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60이 넘도록 별일 다 겪었다 생각했는데 또 이런 일까지 겪게 되어 여기다 사연을 올려보네요. 제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겪고 제가 느낀 이야기니 모쪼록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5살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바쁜 남편을 뒤로하고 시부모님을 지극히 모셨네요. 장남의 아들 귀한 집이라 그런지 시어머니는 대단하신 분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제가 학교 선생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게 시어머니 눈에는 못마땅하셨죠. 모진 반대에 처음엔 저도 이 결혼은 아니다 싶었지만 그때는 참 순수했고 남편밖에 몰랐던 터라 어떻게 헤어지나 싶은 생각에 눈앞이 아득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반기를 든 사건이었어요. 니까 거 10트럭을 가지고 와봐라. 내 아들한테 비하나. 어디서 저런 팔푼이를 데려와서는 내 팔자야. 아들 하나 잘 낳아서 교장 딸이라도 만날 줄 알았더니 무슨 이상한 데서 굴러 먹던 애를 너 아주 수지 맞은 줄 알아라. 알아요 어머님. 이가 저보다 훨배 낫죠. 저도 다 아니까 그만하세요. 내가 그만하게 생겼냐? 애비가 너만 보면 그렇게 싸고 도는데 화가 안 나냐고. 임자, 그만해. 이왕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애들한테 왜 그래요? 듣는 나도 힘드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애 키울 때나 지금이나 뭐 하나 도움되지 않고서는 저런 며느리 얻을 때 반대라도 해야지. 나 혼자 반대하니 이 사단이 난 거지. 이 집구석 남자들은 도대체 어쩜 이리 보는 눈이 없어?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 당신이랑 결혼했게? 뭐예요?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엄마, 그만하세요. 이제 결혼도 했고 우리 집 식구인데 엄마가 그렇게 화내봤자 엄마만 힘들어요.
내가 널 뺏기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게 생겼어? 풀려시한테 울려서는 내가 쟤만 보면 없던 갱년기가 다시 올라와. 기세등등한 시어머니 덕분에 힘들었지만 남편은 저밖에 몰랐고 또 시아버지 또한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네요. 그 덕분에 그래도 시집살이는 버틸만 했어요. 그리고 아들 귀한 집에서 아들 하나 낳고 나자 그래도 시어머니는 조금은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도 했고요. 네가 우리 집 대를이었구나. 아가,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넌 참 말도 이쁘게 한다. 이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지. 네 시어머니가 힘들게 해도 마음은 안 그런 사람이니까 조금만 참아. 너도 이제 아들 낳았으니 이 마음 알 거다. 아들 하나 못 낳았으면 넌 그대로 소박이었어. 알아? 그래도 아들 하나 낳았으니 이 정도 대접받고 사는 줄 알아라. 네, 어머님. 이렇게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네가 집안일이 좀 많아? 먹고 빨리 집안일 하라고 끓여준 거니까 얼른 먹고 일해.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너 꾀부리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빨리 쾌차해. 엄마는 은근히 며느리 생각하면서 꼭 말씀은 저렇게 하신다니까. 그래도 아들 손주 봐서 좋으시죠? 아들 노래를 불렀잖아, 엄마가. 당연히 송귀한 집에 시집을 왔으면 아들을 낳아야지. 뭘 당연한 소리를 하고 그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친정엄마가 없던 저로서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끓여주신 미역국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그날 눈물로 미역국을 먹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몸을 풀기도 전에 할 일이 태산이었지만 아이를 낳은 기쁨이 컸기에 참 행복했어요. 고단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가 주는 기쁨은 제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죠. 우리 장소는 어쩜 이리 똑똑하다니? 그러게요. 매번 상만 타니까 제가 학교 가서 얼마나 면이 서던지. 다 애비머리 닮은 거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매사 똘똘하지. 네, 맞아요. 애비 닮기 정말 다행이죠. 비꼬냐? 하여튼 너 쟤 안 낳았으면 벌써 소박이야. 그거 알고 놀 자리 뻗어. 알겠니? 네, 어련하시려고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똑똑했어요. 나갔다 하면 상을 휩쓸었고 그런 영재가 없었네요. 자식 머리에 유전은 엄마라던데 못 배운 저에게 나온 아들이 어쩜 저리 똘똘할까 싶은 게 참 복에 넘친다는 표현이 맞아떨어졌죠. 시어머니도 그런 똘똘한 손주를 제일 예뻐하셨네요. 저에게 매번 소박 말씀을 하시곤 했지만 저도 늘 듣던 이야기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짱짱하던 시어머니는 치매라는 무심한 병에 걸려 장장 8년을 고생하셨네요. 그냥 요양병원에 모셔. 시어머니 시집살이 얼마나 있어? 옆에서 보는 우리가 다 짠했어. 이제 훨훨 털고 승용엄마도 본인 할 거 하면서 살아.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일을 낳아주셨는데 전 괜찮아요. 괜찮긴? 나라면 진작 요양원 알아봤다. 힘들면 그때도 늦지 않잖아요. 그래, 치매 노인네 요양원 보낸다고 승용엄마한테 손가락질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 편히 가지라고. 다들 요양원에 모시라고 했지만 차마 그러질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시집살이가 얹혀놨던 터라 미울 때도 많았지만 막상 어린아이가 되신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네요. 어쩜 저리 기세등등하던 어머님이 저리 되셨을까? 참, 인생 무상이다. 그러게 엄마가 저런 분이 아닌데. 절 끔찍이 사랑해주는 남편 그리고 제 아들이 있기에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하고 싶었어요. 사실 시어머니에게 상처도 많이 받고 워낙 막 말을 많이 들었던 터라 가끔은 화도 날 때가 많았지만 제가 이렇게 잘 지내면 모든 덕이 제 아들과 제 남편에게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치매라는 병에 걸려 어린 소녀가 되었고 때로는 소녀가 된 시어머니가 오히려 낫다 싶을 정도로 참 순한 치매였어요. 저를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친구가 되어줄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8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결국 돌아가셨어요. 당신 진짜 고생했어. 나한테 시집 와서 모진 시집살이에 아들 하나 바르게 잘 키우고 진짜 고생 많았지? 이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당신이 한결같이 잘해줬잖아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 승용이도 내가 잘 키운 것보다 정말 혼자 잘 자라줬어. 나 어머님 모시느라 신경도 못 써줬는데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엄마 힘들까봐 늘 엄마 생각 먼저 하고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당신 복이지. 이제 우리 더 따뜻하게 살자.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 손으로 시어머니를 모셔준 저에게 정말 고마워했고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마음 먹지 않고 살아서 그런지 제 아들은 누가 봐도 정말 멋지게 자라주었고 비록 대학에 들어갈 때 삼수를 했지만 그래도 결국엔 회계사라는 직업으로 멋지게 성장했네요. 우리 동네에서 승용이만큼 똑부러지고 잘 자란 애는 없는 것 같아. 아니, 승용 엄마 비결이 뭐야? 진짜 나 너무 부러워 죽겠다니까. 심성이 고와서 그런가? 비결은요, 진짜 저 어머님 신경 쓰느라 승용이 뒷바라지도 많이 못했어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애가 심성이면 심성, 머리면 머리. 아, 부러워 죽겠다. 우리 아들내미는 아주 헛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진짜 속상해 죽겠다니까. 승용이 밥만 닮으면 소원이 없겠어. 아유, 그래도 철수도 얼마나 엄마를 아껴요. 그게 효도지. 달리 효도야. 밖에 나가면 부러움의 대상이었네요. 그리고 하나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 받은 거야. 초년에 그렇게 시집살이하고 고생하면서 살더니 결국엔 진짜 나쁜 마음만 먹고 이렇게 사니까 돌아오잖아. 승용 엄마도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 기센 시어머니 등살에 진작 집 나갔지.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맛 나는 시절이었는데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아들에게 결혼에 대한 압박을 주더라고요. 나 그래도 정년 퇴임하기 전에는 장가 가야지 안 그러냐? 퇴임해서 손님들 초대하는 것보다 퇴임 전에 초대해야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아프셔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편은 정정하고 본인이 괜찮을 때 아들이 결혼하길 바라더라고요. 모두의 바람이지만 어디 자식이 뜻대로 되나요? 남편의 뜻도 알았지만 저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아직은 결혼 생각 없어요. 그래요, 여보. 요즘에는 우리 때 같지 않아서 다 즐길 거 즐기고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애 보채지 말아요. 승용이 인생 승용이가 사는 거지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 그냥 우리는 응원만 해주면 돼. 요즘 늦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렇지. 너도 이제 결혼해서 완전히 독립해야 하지 않겠어? 아빠 퇴임 전에 시골리는 걸 생각해. 아빠 바람이야. 네, 노력할게요. 아우, 이 양반은 애한테 결혼 압박을 주고 있어. 승용아, 때 돼서 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 자식의 완전한 독립이 결혼이라고 하죠. 제 남편은 퇴임 전 아들을 완전 독립시키고 싶어 했어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그런 게 좋겠다 싶었지만 인생 한 번뿐이니 아들이 천천히 해도 늦지 않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늘 실망시켰던 적 없던 아들이었기에 그런 이야기가 부담됐을까요? 그 일이 있고 2달쯤 흘렀나? 결혼을 하고 싶다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어머, 그래? 너 괜히 네 아버지 얘기 듣고 부담돼서 빨리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저도 결혼을 할 건데 이왕이면 안정적이게 얼른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 그럼 다행이야. 엄마는 너 괜히 등 떠밀려서 하는 결혼은 싫거든. 어떤 사람이니? 그냥 평범해요. 꽃집 하는데 상냥하고 저한테 잘 맞춰줘요. 저도 좋고요. 그럼 됐다. 엄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 좋다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인성 하나면 돼. 엄마는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감사해요. 곧 소개시켜 드릴게요. 묻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저 우리 아들 사랑해주고 아들에게 평생 좋은 친구면 된다 싶은 마음이었죠.
저 역시 남편과 그런 베스트 프렌드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더도 말고 딱 그런 여자를 만나기만을 바랬어요. 그날 아들이 만나는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는 말이 얼마나 설레는 말이던지 정말 잠이 다 안 오더라고요. 시집살이를 징하게 당한 터라 제가 보는 며느리한테만큼은 정말 잘 해줘야겠다 싶었고 조건보다는 사람 하나만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못 해봤던 고부 사이를 하고 싶은 게 소망이었거든요. 당신은 아들 그렇게 잘 키워놓고 뭐 학벌이나 집안은 안 보나 봐? 그런 걸 뭐하러 봐요? 그게 다가 아닌데. 저는 사람 하나만 제대로 됐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딱 그거 하나. 당신이 어떻게 들을 줄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 당신에 비해 무식하고 모자라다고 평생을 어머님한테 쿠사리 듣고 살았잖아. 이게 사실 한이 되면서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다 늙어서 괜찮다 싶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어머님이 했던 말들이 가시처럼 탁 와서 박히는 게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 싶었어. 아무리 우리 아들에 비해 내가 성에 안 차도 사람한테 그러지 말자 싶기도 하고 또 어차피 내 아들이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반대해봤자 서로 마음에 피멍 만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어머님이 나 반대했는데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은 거예요. 내가 참 당신한테 미안한 게 많아. 그 부분은 평생 당신 가슴에 못 박게 했어. 에이 됐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 어머님이랑 내 사이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 옆에 붙어있지. 그냥 그랬다고. 그렇다고 뭐 돌아가신 양반을 원망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전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남들은 아들이 그렇게 잘났으니 며느리 덕도 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정말 덕을 보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었고 그저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아줄 그런 여자면 된다 싶었거든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저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정말 딸처럼 잘해주고 싶었어요. 딸이 없어서 그런지 참 설레기도 엄청 설레더라고요. 꽃집? 집안은 뭐한데? 뭘 그런 걸 물어요. 그런 건 모르고 그냥 대충 들었어요. 꽃집 한다고. 승용 엄마 진짜 순진하다. 요즘 그런 여자들이 전문직 남자 꼬시라고 하는 거 몰라? 승용이도 순해가지고 사람 볼 줄 모를 것 같은데. 승용 엄마가 잘 알아봐야지. 자기 앞날 자기가 개척하는 거죠. 아들 결혼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승용이 말로는 순하고 상냥하다고 하더라고요. 꽃집 하니까 당연히 손님들 상대할 거고 서글서글하지 않겠어요? 진짜 승용 엄마 사람이 좋아도 너무 좋아. 난 승용이 같은 아들이면 며느리도 여러 번 골랐다 진짜. 동네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지만 그냥 웃어 넘겼고 드디어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해주는 날이 왔어요.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요리를 하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과 나타난 며느리감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한승주라고 해요. 반가워요. 키도 엄청 크시고 미인이네.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미인이세요. 제 아들이 키가 큰 편인데 며느리 또한 키가 큰 편이었고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 성격도 화통하고 활달하더라고요. 어머님, 승용 오빠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내조 잘할게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사실 우리 승용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우리 아들을 참 좋아해주는 것만 봐도 딱 합격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었네요. 남편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더라고요. 며느리감과 아들이 돌아간 뒤 남편이 말했어요. 너무 과하지 않아? 승용이가 그런 타입 좋아하는 줄 몰랐네. 키도 크고. 요즘 그런 애들 많잖아요. 모델 같고 좋던데. 부모님 이혼했다는 것도 걸리고 여러모로 좀 그래. 꽃집 전에 뭐 했냐고 하니까 얼버무리는 것도 그렇고. 뭘 그런 걸 물어요. 그리고 이혼한 게 무슨 그 아이 탓이라고.
시집살이가 아니라 시아버지 살이네 아주. 승용이가 좋다니까 그냥 허락해줘요. 이제 우리 손을 떠나간 애잖아. 우리는 지금까지 할 도리는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여보, 웃으면서 허락해줘요. 알겠어. 나야 뭐 당신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지. 그냥 아쉬워서 그래. 우리 학교 선생 한번 만나보라니까 됐다고 하더니 참, 하긴 뭐 본인이 원해야지. 알겠어요. 당신은 젊어선 안 그러더니 은근히 고지식해. 당신한테는 내가 있으니까 아들은 그냥 잘 살라고 보내줘요. 남편은 그냥 면뒷감이 찝찝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사실 완전히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그저 맞춰나가면 되니까 잘 지내야겠다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좋다고 하니 됐다고만 생각했네요. 남편은 볼 때마다 정이 안 간다고 늘 투덜댔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을 설득하는 건 제 몫이었어요. 그 시절 제가 시어머니한테 반대를 많이 당한 결혼을 해서 그런지 저만은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게 빌지 알아서 그런지 그저 성에 차지도 않아도 웃으며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 또한 받아들이려고 했네요. 그렇게 남편은 아들과 저를 봐서 좋게 허락을 해주었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지? 네,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이제야 짝을 만나서 행복해질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저 요리는 완전 젬병인데 어머님이 잘 알려주세요. 그래, 언제든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다 알려줄게. 근데 승준애는 하긴 몇면쯤 오니? 아무래도 같이 좀 맞추는 게 좋지 않겠어? 아, 저흰 별로 없어요. 가족도 별로 없는 데다 제가 친구가 없거든요. 그래? 네. 그냥 가정 환경도 그렇고 딱히 제가 막 나서서 친구들을 사귀진 않는 편이라 자연스레 다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랑 만난 것도 너무 소중한 인연이라서 정말 더 잘하고 싶기도 하고요. 남들은 결혼해서 바깥 생활하느라 집안일에 신경도 못 쓴다고 하는데 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 회계사인 오빠가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할 거거든요. 그래 고마워. 그래도 승주야. 승주 인생도 있어야지. 내가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할 일은 만들어 놓고 사는 게 좋더라고. 너무 가정에만 매달려도 힘들어. 어머님은 정말 신세대시라니까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다는 말에 조금 죄송하긴 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나쁜 애 같진 않았지만 한 번씩 쓰는 어휘라든지 생각하는 게 예사롭지 않다고는 느껴졌어요. 아 맞다. 어머님은 아이 좋아하세요? 그냥 뭐 아기들 예쁘지 귀엽고. 근데 저는 사실 오빠랑 얘기해봤는데 오빠도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어하고 저 역시 정말 내조만 착실히 하고 싶어서 그런지 아이는 계획이 없어요. 뭐 요즘 부부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하긴 맞아요. 요즘 부부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막 애를 낳으라는 둥 말라는 둥 시댁에서 관여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보니까 전 이런 거에 안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어머님 진짜 신세대라니까요. 그래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 이런 거는 나중에 얘기해도 되겠지. 사실 우리도 승용이한테 들은 바가 없기도 하고 뭐 천천히 이야기하자 이 문제는. 네, 오빠는 제 말이면 껌뻑 죽어서 괜찮아요. 저희는 저희 인생 살 거예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하는 예비 며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쿨한 척하는 것도 정도가 있었기에 표정 관리가 안 됐지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 나중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요즘 시대는 젊은이들이 많이들 애를 안 낳는다고는 하지만 결혼 전 아들에게 듣기도 전에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참 착잡하긴 했어요. 그래도 최대한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애써 침착했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오고 갔을 때 아들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승주 어머니 모시고 살면 어떨까 해요. 혼자 사시기도 하고 좀 신경이 쓰여서. 승주가 그러자고 했니? 아니, 내가 그러는 거지. 그냥 딸 혼자 키우셨는데 혼자 살라고 하시는 게 좀 걸리잖아.
엄마는 아빠가 옆에 있기도 하고 승주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 나중에 또 얘기하자.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하는 게 좀 걸리긴 하네. 아들은 처가와 같이 산다고 했고 그 말을 들으니 사실 썩 좋지 않았어요. 나름 시원시원하고 요즘 시대의 시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아들이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니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저 역시 어쩔 수 없나 보다 싶었지만 그래도 사람이기에 제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여자한테 다 맞추는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불현듯 들었어요. 우리가 사준 집에 자기 장모님 모시고 안 산다고 하는 게 정상이야? 걔 요새 왜 그래? 일단 승주가 혼자 자랐으니까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면 장모 혼자 있을 생각이 안타깝나 봐요. 참나 별 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럼 본인이 집 사서 모시라고 해. 남편은 통보한 아들에게 화가 났지만 그 사이에서 난감해지는 건 저였어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게 놓으라고 다짐했건만 가장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 며느리감은 저에게 비싼 예물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아, 근데 어머님, 저 예물은 뭐 해주실 거예요? 뭐 가지고 싶은 거라도 있어? 말해봐. 아, 저 그냥 백화점에서 액세서리 하나만 사주세요. 요즘에는 물방울 다이아니 뭐니 그런 거 안 하고 심플하게 하나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명품 팔찌만 해주세요. 키도 크고 수려한 느낌이 드는 며느리감은 역시나 수려한 외모답게 하고 다니는 것이 화려했어요. 아들에게 듣기로는 벌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는데 매일같이 바뀌는 가방하며 옷하며 저렴한 것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대놓고 예물로 명품 팔찌를 해달라고 하는 며느리가 당황스러웠지만 요즘 애들은 워낙 할 말을 다 하고 산다고 하니까 그저 그렇겠지 하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요. 명품 팔찌를 해달라고 했다고? 네, 뭐 어차피 목걸이랑 귀걸이 세트로 해주려고 했던 거라 원하던 거 해주면 좋죠.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쪽은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서 예단이며 혼수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했던 입장이었기에 대놓고 저희에게 예물을 요구하는 며느리를 남편이 달갑게 볼 리가 없었네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대놓고 이거 우리 결혼 잘 시키는 거 맞는 거야? 여보, 너 왜 그래요? 이왕 좋게 시키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며느리 될 건데 뭐. 아무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지낸다고 하지만 대놓고 명품 팔찌? 승용이는 뭐래? 그냥 말 안 했어요. 뭘 그런 걸 전해. 당신도 참 답답하다. 젊어서는 시어머니한테 끌려다녀. 이제 늙어서는 며느리한테 끌려다닐래?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줘. 그냥 이제 가족이고 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왕이면 원하는 거 해주는 게 좋지. 그리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끌려다닌다니.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사실 너무 섭섭했어요. 이게 다 내가 나조차고 이러는 게 아닌데 싶기도 한 게 어느 하나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에도 이왕 시키는 결혼이니 최대한 웃으며 시키고 싶었어요. 며느리 형편이 안 좋아 따로 예단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넉넉한 형편이니 며느리가 원하는 팔찌를 사주러 며느리와 같이 백화점에 갔던 날이었죠. 승주 밖에서 보니까 키가 더 크구나. 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제가 구두를 안 신어도 워낙 키가 크니까. 어머님도 크셔? 난 작아서 부럽네. 아담하시고 좋은데요 뭐. 승용 씨가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다고 맨날 그래요. 저도 결혼하면 어머님처럼 꼭 지낼 거예요. 그래도 사탕 발린 말을 하는 며느리에게 기분이 나쁠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백화점에서 누군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어머, 너, 야 오랜만이다. 나 기억 안 나? 아, 응, 오랜만이네. 나 지금 바쁘거든? 나중에 연락하자. 너 우리랑 연락 싹 끊고 진짜 궁금했는데. 어머, 누구셔? 아, 그냥 좀. 승주야, 친구? 안녕하세요. 저 승주 시어머니 될 사람이에요. 우리 승주랑 아시나 봐요? 네? 시어머니요? 며느리에게 아는 척을 하는 무리들은
제가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하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어머님 가요.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말이야. 며느리 또한 허겁지겁 제 팔짱을 끼고 돌아서려고 하는 게 이상해 보였지만 워낙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큰 며느리를 당해낼 수는 없었네요. 승주야, 뭐 아는 사람들이야? 널 잘 아는 것 같은데 얘기 좀 더 나누지. 그래, 결혼도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친구 별로 없다고.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들인데 이젠 연락 안 해요. 그래, 그래도 널 꽤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근데 참 승주 친구들도 승주 닮아서 키가 크고 놀랐어. 아, 뭐 작은 친구도 있어요. 명품 노래를 부르던 며느리는 그날 예물도 사지 않은 채 저를 끌고 백화점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며느리가 숨기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너 승주에 대해 잘 알아보고 결혼한 거 맞니? 사실 너희 만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만난 시간이 중요한가? 뭐 대화도 잘 통하고 걔 요즘 여자애들 같지가 않아. 진짜 남자 마음도 잘 이해해주고 그런 애 드물어요. 사실 엄마도 여자지만 여자들 잘 삐지고 사람 일하는데 힘들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 승주는 그런 거 진짜 없어. 결혼하면 내가 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엄마는 좀 더 알아보고 결혼해도 될 것 같아. 나도 뭐 네가 좋다고 하니까 최대한 맞장구 치고 싶었는데 결혼이 아무래도 일륜지 대사잖아. 엄마도 뭐 내가 회계사라 그런 거예요? 승주 뭐 나에 비해 능력적으로 뛰어나지 않지만 결혼하면 내조 잘할 거야. 승주 친구는 만나봤어? 승주 친구 없대. 그리고 어머님도 가끔 보긴 하는데 뭐 딱히 말씀이 많으신 분도 아니고. 조금 더 만나본 뒤에 결혼을 하라고 해도 아들은 완강했어요. 워낙 단순한 걸 좋아한다지만 그냥 본인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최고라면서 결혼을 한다고 했고 그런 아들에게 저 역시 완강하게 반대를 할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엄마, 여기서 상견례하기로 했어요. 아니, 지역이 너무 먼 거 아니야? 아, 장모님이 여기 사시니까 근처로 잡았어. 아무래도 차도 없으셔서. 승주도 그렇게 하자고 하니? 아, 뭐 승주도 당연히 가까이 하는 거 좋아하지. 그리고 엄마는 아빠랑 데이트할 겸 슬슬 차 몰고 오시면 되잖아요. 아무리 아들은 키워봐야 남 주는 거라고 하던데 엄마는 진짜 실감난다. 장모님 모시고 산다고 하질 않나? 모든 결혼의 주체가 다 네 처가댁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 승주 친구 없다고 너도 친구들 별로 안 부른다고 하고 걔네 가족 없다고 하니까 가족들도 조금만 부르라고 하고 엄마 진짜 섭섭해. 승주 좋게 보려고 해도 네가 이러면 속상하다 이 말이야. 엄마 그냥 한 번만 맞춰줘요. 여기 장모님 아시는 분이 하는 식당인데 신세진 게 많으셔서 상견례는 꼭 여기서 하고 싶다고 하시네. 번거롭겠지만 이해해줘요. 아들의 말에 기가 찼지만 저보다 남편이 더 노발대발할 걸 알기에 넘어갔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좋은 시어머니 코스프레에 빠져 최대한 참고 참았네요.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고 이미 결혼날은 다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서로 마주할 일만 남은 자리였어요. 예비사돈이 예약한 식당이 워낙 집이랑 먼 거리였기에 서둘러 출발한다는 것이 약속 장소에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해버렸죠. 너무 일찍 왔네. 그냥 여기 근처나 구경할까 봐요. 뭐하러? 그냥 들어가서 앉아있지 뭐. 마당이나 구경할까 했는데 남편은 그냥 들어가 있자고 하며 식당에 들어섰어요. 예약 시간보다 너무 일찍 온 탓인지 프런트에는 아무도 없었고 웬 룸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얘기를 하는지 사장님 소리도 듣지 못하는 식당 주인이었고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제 아들 이름이 오가고 있었어요. 진짜 웬일이야. 회계사라니 너 개 탔다? 워낙 쩌렁쩌렁하게 스피커폰으로 누군가 통화를 하기에 밖에까지 다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워낙 귀가 밝기도 하고
아들 이름이 정확히 들렸기 때문에 안 가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도착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그러게, 내가 진짜 걔 때문에 울고불고한 세월인데 이제야 딸로 인정하고 나니까 그래도 사위로 보이는 거 있지? 받아들여야지. 그래도 집에 돈 좀 있고 엄청 괜찮나 봐. 그리고 걔 연봉이 얼만 줄이나 알아? 1억이 넘는데. 진짜 대박이야. 아이고, 그렇게 머리 깎여 절로 보낸다더니 이제 딸이란 소리도 절로 나오네. 하긴 호구 집안이랑 사돈 맺는데 팔자 폈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뒤를 밟자 1분 뒤 상상도 못할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네요. 그거 지금 우리 아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김승용인데 맞나요? 남편의 말에 서둘러 놀랐는지 룸에서 전화기를 냅다 던지는 여자였고,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저희가 맞이할 예비사돈이었어요. 아니, 혹시 승용이 아버지 어머니 되시나요? 아니, 시간이 이른데 어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됐고요. 아까 하던 얘기나 마저 해보세요. 호구 집안이랑 사돈을 맺는다니 우리 집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사돈. 제가 그냥 격없이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헛나왔네요. 딸로 인정을 한다느니 다 무슨 소리예요? 저 역시 며느리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 참고 있는 게 폭발을 하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며느리감과 아들이 들어왔는데 이 광경을 보고 며느리 얼굴도 사색이 되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엄마, 무슨 얘기했길래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놀라셔? 그게 말이다. 딸로 인정을 하느니 마느냐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된 소리야? 그리고 호구 집안? 너 그동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하면서 우리 집안 호구로 생각했어?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설마 어머님 아버님한테 나 남자였던 거 얘기했어? 뭐? 남자? 네가 남자였다고? 아니, 거기까진 얘기 안 했어. 왜 네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어차피 이제 후적도 다 바꿨잖아. 저기 어머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 상황이 당황스럽겠지만 뭔가 오해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오빠, 놀라지 마. 나 사실 남자였는데 그래도 지금 여자야. 아니, 원래도 여자였어. 몸만 그렇게 태어난 것뿐이야. 지금 무슨 이야기가 벌어지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는데 아들이 입을 뗐어요. 너 남자였어? 성전환 수술해놓고 지금 여자 행세를 냈던 거야? 어쩐지 남자 마음을 너무 잘한다고 했다. 와, 진짜 쇼킹이네. 머리야.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사돈, 그게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제가 친구랑 그냥 하는 얘기로 뭐 우리 사이가 너무 잘하니까 좋게 얘기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제 아들이, 아니 제 딸이 사실 엄청 힘들었어요. 정신은 모두 여자인데 몸만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이해하시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걸로 결혼을 반대합니까? 제 태국 가서 다 수술하고 와서 일반 여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돈, 오해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우리 딸 봐주시면 됩니다. 저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인생인걸. 그러니까 우리 사이도 팔자련이 생각하고 제 딸 받아주세요. 기막혀. 아들이랑 엄마가 뻔뻔한 게 똑같네요. 이게 지금 당신이 당신 아들을 딸로 받아들인 거랑 우리가 당신 아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거랑 같은 문제인가요? 저 절대 이대로 안 넘어갑니다. 너 진짜 아주 무서운 애다. 그래놓고 뻔뻔하게 우리 아들까지 속여? 어머님, 진짜 죄송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언젠가 얘기는 하려고 했어. 근데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나 이렇게 오빠처럼 착한 사람 처음 만나 봐.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고 남들처럼 살고 싶어서 속인 거야.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평생 죽은 듯이 살게. 그냥 내조만 하면서. 내조?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겠지. 돈으로 터치도 안 할 거고 직업도 괜찮겠다. 그냥 회계사 사모 하면서 살고 싶었던 거 아니니? 요즘 애들 무섭다고 하는데 너처럼 요망한 애는 진짜 처음 봤다. 됐고 법대로 해.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남편 또한 화를 내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네요.
다음 날이 되어서야 며느리는 모든 걸 밝히겠다고 저희를 찾아왔어요. 할 말이 없어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지만 동네가 떠나가라 제발 문 좀 열어달라 사정을 하는 바람에 문을 열게 되었네요. 얼굴을 보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네가 여길 어디라고 기어와? 어머님 죄송해요. 말씀 못 드린 거는 어차피 이제는 저 호적도 바꿨고 완전 여자로 살고 있어요. 물론 과거는 남자로 살았지만 저 한 번도 남자였다고 생각한 적 없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저 정말 오빠 내조하면서 잘 살게요. 네 과거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숨기고 결혼하려고 했던 걸 이해하라는 거니? 지금 모든 걸 다 듣고 보니 이해가 간다. 기골도 장대하고 키도 크고 또 목소리도 다 이해가 간다고. 우리 아들도 몰랐다고 했지.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 정말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 꾸리는 게 제 소원이에요. 이제서야 여자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왜 희생을 해야 하니? 그렇게 우리 집안이 호구 같았어? 우리 아들이 너 남자인 것도 모르니까 완전 호구라고 생각하고 여자인 척하면서 살려고 했겠지.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니 나도 이런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며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네 선택과 인생을 남을 속여가며 그 사람에게 지우려 하는 거는 정말이지 끔찍하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솔직히 속은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를 안다고 해도 어차피 그동안 여자인 줄 알았으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맞잖아요. 어차피 어머님도 몰랐고 오빠도 몰랐는데 이거 좀 안다고 뭐가 달라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솔직히 나가보세요. 저 같은 여자가 흔한가? 웬만한 여자들보다도 예쁘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냐고요? 뻔뻔하게 본인은 아무 잘못 없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그 자리에 있는 화병에서 꽃을 꺼내어 꽃사대기를 날렸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하긴 그 정도로 뻔뻔하니 이 어마어마한 걸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겠지. 너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며느리라고 잘 해주려고 했었어. 알아? 욕심 많고 인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내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최대한 상처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답해? 그래놓고 뭐? 너 이제 법적으로 내가 참교육 들어갈 테니까 그리 알아. 그만하세요. 아니 여리여리 하셔서 어쩜 이리 힘이 세신 거예요? 아니 너무 아프다고요. 아 그거 장미가시 아니에요? 넌 그냥 말로 하면 정신을 못 차리지. 진짜 살상 살다 너 같은 앤 처음 본다. 지금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제 악다구니에 놀랐는지 후다닥 도망을 가는 그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남편 또한 한마디 했죠. 당신 이렇게 화내는 모습 처음 보네. 당연히 화나지. 내가 뭐 바보야? 참나 진짜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 정말. 내가 말했잖아. 애초에 쎄하다고. 느낌이 이상했어. 누가 성별을 속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 진짜 이런 거 TV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지. 내가 이런 거 겪게 될 줄은 몰랐어. 승용이 마음은 어떨 거야 정말. 그리고 아들 또한 충격이 큰지 법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그냥 절 잘 이해해준다는 생각에 너무 성급히 결정했어요. 엄마 아빠 마음에 상처 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가만 안 있을 거고 사기로 고소할 거예요. 네 마음 오죽하겠니. 그래 알겠어. 그래도 이젠 더 잘 알아봐. 작정하고 속이면 당연히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돌다리도 두드려 보란 말이야. 아들은 1년의 시간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듯 보였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엄마 아빠 생각은 못하고 승준의 쪽만 너무 생각했던 것 같고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제 옆에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엄마 아빠한테 너무했어요. 아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했던 행동들을 사과하더라고요. 사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들에게도 섭섭했던 것이 있었지만 이렇게 사과를 받게 되니 마음이 눅눅듯 녹아내리게 되었어요. 아마 본인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남편 또한 화도 많이 냈지만 아들이 저렇게 사과를 하니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결혼까지 했다면 정말 이건 혼인 빙자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소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고소장이 가자 며느리감이었던 그 남자의 엄마가 찾아왔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고소라뇨. 참, 아들이 누굴 닮아 뻔뻔한가 했더니 그쪽이네요. 본인이 일반 여자들보다 잘났다고 그리 떠들더니만.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아니,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서야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한 건데 제발 앞길 막지 말아주세요. 네? 왜요? 우리 아들 아니고서야 또 다른 남자 속여서 결혼하게? 속이든 말든 알 바 아니지만 그래도 진실은 밝히고 결혼을 해야 도리 아닌가요? 어떻게 완전 여자라고 속이냐고요? 제 말에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정식으로 미안하다고 진정 사과하세요. 전 그 말만을 남겼고 한참 지나 제 아들과 제 앞에 나타난 모든 걸 오픈하며 절절하게 빌었죠. 오빠한테 정말 미안해. 그리고 어머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랬어요. 이게 다 제 의지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사라졌네요.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이제 속이고 살지 말고 다 말하고 다녀. 알겠어? 엄마 가요. 나 이제 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네가 결혼 위약금 다 물어내라. 알겠니? 네, 죄송합니다. 결국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었네요.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이왕 벌어진 일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전해 듣기로는 그 친구가 딱 한 명한테 본인 이야기를 했던 게 소문이 나서 가든업계 친구들이 꽃집을 찾아 왔다고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여자인 척하고 싶었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남자 만나서 팔자 피고 싶었어? 진짜 웃긴다. 애는 어떻게 나오려고. 너 옛날부터 여우 같은 건 알았지만 우리랑 연락 다 끊고 이렇게 살 줄은 몰랐네.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음지에서 일하는 것들이. 난 니네랑 달라. 뭐? 음지? 넌 그럼 뭐 얼마나 깨끗하게 산다고 그래? 남자한테 사기나 치고 다니면서. 안 되겠다. 우리들이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날 꽃집은 난리가 났다고 해요. 얼마나 싸움이 심한지 경찰들도 오고 결국 참교육은 그 친구들이 대신 시켜줬죠. 시간이 지나서 보니 참 지금 이렇게 이야기까지 쓸 수 있네요. 제가 너무 좋은 시어머니 코스프레에 빠져 이렇게 모든 걸 다 받아들이려고 했던 태도가 문제였던 걸 인지해서 그런지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그저 제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 알아서 옆에 있겠지라는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렀고 제 마음속에 여유를 찾았네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하지 못했는데 여기다 한번 사연을 보내봐요. 지금은 아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는 말이 없고 내성적이지만 그래도 제 진심을 알아서인지 저와 잘 지내려고 노력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고맙던지 앞으로도 이렇게만 지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쿨병 걸린 시어머니가 아닌 이제는 정말 쿨하고 좋은 사람으로 되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제 과거에 글을 써보네요. 참 쓰고 보니 조금은 부끄러워지지만 그래도 이것도 인생의 한 가닥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속도 시원하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겠지만 후회로 얼룩지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많이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